차 좀 세워주세요. 여의도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수 만든 떡을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떡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떡 사세요. 직접 만든 건강한 떡이에요. 여자의 옆에는 3살쯤 돼 보이는 여자 쌍둥이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신호 대기 중이던 한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한 남자가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저 뒷모습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남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그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당장 차 세워요. 남자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민서야. 여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이들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회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4년 전 아침 8시 정민서는 욕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손에 든 작은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민서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약국에서 사온 지 사흘째였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제발. 민서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테스트기를 응시했습니다. 3분이 지나고 천천히 선명해지는 2개의 붉은 줄. 그 순간 민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이야. 임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 속으로 많이 애태웠던 민서였죠. 가끔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직도 소식이 없냐는 말을 들을 때면 얼마나 가슴이 쓰렸는지 모릅니다. 민서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가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병든 여동생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온 민서에게 이제 정말 자신만의 가족이 생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동생 미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이는 지난 3년간 희귀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남편 준혁이가 모든 치료비를 대주고 있었죠. 미연아, 언니가 이제 엄마가 된대. 그때 침실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박준혁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지금 준혁은 제주도 출장 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나야. 준혁 씨, 우리한테 좋은 소식 있어요. 민서는 임신 사실을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얼굴을 보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소식? 뭔데? 안 돼요. 직접 얼굴 보면서 말해줄게요. 언제 돌아와요? 모레 저녁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배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준혁 씨가 정말 좋아하겠지? 식탁에서는 시어머니 박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박정희의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박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회사 일이야. 하지만 박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임신 사실 때문에 들떠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민서는 그날 하루 종일 들뜬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아기용품을 검색하고 육아 책을 주문했어요. 저녁이 되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민서는 다시 한번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 오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야. 하지만 민서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바로 내일 민서의 행복한 시간은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민서는 시어머니의 사무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정희의 비서가 직접 찾아왔을 때부터 민서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결혼한 지 2년 동안 시어머니가 민서를 따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들어와. 박정희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박정희는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민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지 말고 서 있어. 얘기 길지 않을 거다. 민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와 나 단둘이 얘기 좀 해보자. 박정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민서 쪽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니. 난 사람이나 물건이나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자기의 쓰임새가 있는 거지. 박정희가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경제 뉴스 기사가 떠올랐어요. 봤니? 경쟁사 막내 아들이 명동 부동산 재벌 손녀와 약혼했어. 저쪽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야. 재벌끼리 혼인으로 묶여서 힘을 키우는 거야.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지. 준혁이에게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해. 그런데 지금 준혁이 옆에 누가 있지? 바로 너야. 박정희는 민서를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집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잖아. 부모도 없이 병든 동생 하나 달랑 있는 게 전부지. 그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준혁이한테 도움이 되겠어? 민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우리 집의 짐일 뿐이야.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박정희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병원 차트였어요. 민서가 그 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정미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동생, 지금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준혁이가 다 대주고 있지. 내 동생 희귀병이라며. 평생 치료받아야 하는, 돈 없으면 못 살고 돈 있으면 사는 병이지. 박정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내 동생을 미국 최고 병원에 보내주마. 생활비, 간병인비는 물론이고 건강해진다면 학비까지 모두 다 지원해주지. 평생 돈 걱정 없이 내 동생이 살게 해주마. 민서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간단한 거래야. 내 동생을 위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줄 테니 너는 그저 준혁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만 하면 돼. 쉽지 않니? 박정희의 목소리엔 감정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그럼 저희 부부는 사라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거지. 하지만 내가 거절한다면 내 동생은 오늘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을 거다. 무슨 뜻인지 알지?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벌떡 일어나 민서의 손목을 잡았어요. 내일이야. 준혁이랑 상관없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동생 치료는 그 순간 끝이야. 내 동생 살려야 하지 않겠어? 박정희가 민서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민서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민서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주저앉았어요. 뱃속에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그토록 행복했던 임신 소식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꿀까요? 아니면 더 잔인하게 나올까요? 민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서에게 선택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동생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민서는 신우이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를 보자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언니,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서연 씨, 나 좀 도와줘요. 제발. 민서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언니 편이고 싶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서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민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봤어요. 이혼 합의서 및 재산 포기 각서. 임신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라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꿔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나올까요? 민서는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였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금 말하면 이 아이가 위험해질까? 민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맨 밑 아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민서. 세 글자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아기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민서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민서가 황급히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민서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있었어요.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보안 요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짐을 다 못 챙겼어요. 제 옷이랑 사진만이라도. 안 됩니다. 회장님 지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옷 한 벌, 사진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다니요. 비켜주십시오. 그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보안 요원의 소나기가 꽤 세게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현관까지 끌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민서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민서는 현관 계단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고 섰을 때 뒤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안 돼. 수연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 없이, 지갑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거예요. 겨우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주머니 속 휴대폰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민서는 찜질방을 발견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누워 있었습니다. 민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았어요. 조금만 버티자.
우리 아기. 엄마가 꼭 지켜줄게. 민서의 작은 속삭임은 찜질방의 시끄러운 TV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민서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서는 찜질방 근처의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10,000원으로는 하루밖에 버틸 수 없었기에 찜질방 주인에게 청소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틀을 더 지냈고 그 사이 급하게 방을 구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어요. 언니.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서연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연은 방 안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그날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이야? 민서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오빠가 언니 장례식 치렀어요. 뭐라고?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법적으로도 언니는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니. 그저 이혼하고 나온 줄로만 알았는데. 서연이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현금 5천만 원이에요. 제가 모아둔 거예요. 서연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새 신분증이에요. 강민서. 이 이름으로 살아야 해요. 민서는 그 신분증의 낯선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이는요? 제 동생은요? 미국으로 떠났어요. 언니 사망 소식 듣고 엄청 충격받았대요. 치료 안 받겠다고 했는데 오빠가 겨우 설득했어요. 지금은 미국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미연이만 살면 돼. 서연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민서는 이제 없어요. 강민서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언니도 살 수 있어요. 서연이 떠난 후 민서는 신분증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서. 이제 자신은 강민서였습니다. 몇 주 후 민서는 병원에 갔습니다. 새 이름 강민서로 등록했어요. 초음파실에서 의사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쌍둥이네요. 여자아이 둘이에요. 축하드려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하나도 아닌 둘이 함께 찾아와 주다니. 우리 아가들, 엄마가 꼭 잘 키울게. 민서는 혼자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 준 돈으로 고시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임신 9개월이 되던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민서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무도 손잡아줄 사람이 없는 분만실이었습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며 진통을 견뎠습니다. 준혁 씨 미안해요. 내 선택으로 우리 아기들 못 봐서. 새벽 4시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이에요. 건강한 딸.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잠시 후 둘째 딸도 태어났습니다. 둘째도 딸이에요. 쌍둥이 자매네요. 민서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들. 준혁과 자신을 닮은 아이들이었어요. 예린이, 예원이. 민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칠 후 출생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서입니다. 아기들 성은요? 엄마 성으로 해주세요. 강예린, 강혜원으로요.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준혁의 아이들은 아버지도 모른 채 엄마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했어요. 민서는 병원에서 퇴원하며
아기 둘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예린아, 예원아. 민서는 아기들을 안고 작은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엄마가 꼭 잘 키울게. 꼭. 아이들이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서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 준 5천만 원이 벌써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월세, 생활비, 분유값, 기저귀값. 쌍둥이를 키우려니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이 속도라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일을 해야 해.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지? 민서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려 해도 당장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을 고민하다가 민서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 자리세가 필요 없는 일, 바로 길에서 떡을 파는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민서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떡 만들기 솜씨가 특히 뛰어났어요. 인절미, 송편, 약식을 만들면 동생 미연이가 정말 좋아했었죠. 민서는 인터넷으로 떡 만드는 법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어떤 떡을 만들어야 잘 팔릴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결국 직장인들 출근길을 겨냥한 간편한 떡으로 정했습니다. 여의도역을 답사했어요.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바로로 여기다. 여기서 팔자. 아이들이 돌 지나고 한 달쯤 됐을 때 민서는 처음으로 떡 장사를 나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었어요. 인절미, 꿀떡, 송편 3종류를 100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출근하자. 민서는 예린이를 등에 업고 예원이를 앞으로 안았습니다. 이중 아기띠를 사용했어요. 한 손으로는 떡 보따리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15분을 걸어가야 했어요. 무겁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아기 둘과 떡까지 30kg이 넘는 무게였어요. 하지만 택시를 탈 여유가 없었습니다. 6시 30분. 민서는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떡을 펼쳐놓고 가격표를 세웠어요. 한 개에 2,000원이었습니다. 떡 사세요. 직접 만든 건강한 떡이에요. 민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등에 예린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일하는 거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쌍둥이네. 애들 데리고 떡 파세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집에 둘 수가 없어서요. 하나 주세요. 인절미요. 감사합니다. 민서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그날 민서는 100개 중 40개를 팔았어요. 첫 장사치고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리 예린이, 예원이 덕분이야. 민서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민서의 떡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6시 30분에 여의도역 앞에 섰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떡 아줌마.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와 예원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애들 진짜 예쁘네요. 힘들겠어요. 한 여자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서는 언제나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후면 혼자 울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아기 둘을 업고 안고 몇 시간씩 서 있으려니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애들 잘 커주고 있잖아. 민서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가끔 서연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요. 서연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 돼요, 서연 씨. 어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언니랑 조카들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다행이에요. 서연의 도움으로 민서는 조금씩 버틸 수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4년 전 준혁은 제주도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어요. 민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준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민서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했어요. 그날부터 준혁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준혁은 어김없이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민서야, 나왔어. 준혁은 유골함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 내가 좋아했던 환경사업이야. 기억나? 마치 민서가 살아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돌아오면 말해준다고 했던 좋은 소식이 뭐였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준혁은 이 질문을 매번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박정희는 끊임없이 준혁에게 선을 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집안이야. 대한그룹 회장 막내딸이라고. 전 재혼 안 합니다. 준혁은 소리쳤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죽은 여자 붙들고 있을 거야? 박정희도 소리를 질렀어요. 전 못합니다.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준혁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박정희의 정략 결혼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어요.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여의도 호텔에서 열리는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회장님, 출발하시죠? 10분 후면 도착 예정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는 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로 들어섰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출근하는 차가 많이 밀렸어요. 여의도역 앞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요즘도 저렇게 길거리에서 떡을 파는 사람이 있네요. 운전기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준혁은 별 관심 없이 창밖을 봤어요. 지하철 3번 출구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떡이 담긴 통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아이 둘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그 여자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저 뒷모습은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어깨선 서 있는 자세가 묘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준혁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더 자세히 봤어요. 바로 그때 여자가 아이 하나에게 손을 내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얼굴이 보였어요. 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민서, 그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얼굴. 4년 동안 매주 납골당에서 그리워하던 그 얼굴. 준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 설마. 준혁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4년 동안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보는 거라고. 하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자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아이들을 쓰다듬었어요. 그 웃는 모습, 준혁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민서의 미소였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차 세워요. 지금 당장. 운전기사가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준혁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뒤따라 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준혁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지하철 출구 쪽으로 뛰었어요. 민서는 떡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 4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목소리.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준혁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예린아, 예원아. 엄마 손 꽉 잡아. 민서는 떡통을 그대로 두고 아이들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준혁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잠깐만. 하지만 민서와 아이들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준혁이 사람들을 해치며 나아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혁은 지하철역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서야. 준혁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사에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나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혁은 매일 아침 그 자리에 나와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였어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떡통을 펼쳤습니다. 준혁은 멀리 커피숍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서가 도망가지 못하게 신중해야 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민서가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30분쯤 가서 민서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주택가였어요. 준혁은 민서가 들어가는 집을 확인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빌라. 1층 가호였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준혁은 그 집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민서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4년 만에 다시 마주 섰습니다. 준혁 씨.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야.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살아있어? 넌 죽었잖아. 들어오세요.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비좁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 아이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린이와 예원이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두 아이 모두 3살쯤 돼 보였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예나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딸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예원아, 방에 들어가 있어. 민서가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살아있어? 장례식까지 했는데. 거짓이었어요.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혁이 다가섰습니다. 민서는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던 것, 시어머니에게 호출당한 것, 여동생을 인질로 협박받은 것, 쫓겨난 밤의 일들.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고. 네.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을 살리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어머니 일도 또 임신한 것도. 왜 안 말했어?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님이 더 잔인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미연이는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 이렇게 혼자 애를 낳고 나는 지금껏 그것도 모르고. 준혁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민서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한 건 나야.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옆에 없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며 예린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엄마한테 나쁘게 하지 마요. 예린이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예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아저씨가 엄마를 울려서 미안해. 예원이도 나와서 엄마 뒤에 섰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구나. 네. 준혁 씨, 우리 아이들이에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온몸이 떨렸어요. 4년 동안 자신에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쌍둥이가. 아빠야. 준혁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빠야. 그날 밤 준혁은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바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정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한 짓 다 알고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봤어요. 뭘 안다는 거야? 민서가 살아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어요. 박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쩌다니요? 제 아내를 데리고 올 겁니다.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라.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나지 않았어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서를 다시 데리고 올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뭐? 아이들? 어머니가 죽은 사람으로 만든 제 아내가 그때 뱃속에 제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쌍둥이예요. 제 딸들이 지금 아내와 함께 허름한 빌라에서 지내고 있다고요. 박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라는 말에 흔들렸어요. 그 여자 다시 데려올 거면 상속 포기해라. 회사에서 나가. 박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뭐? 회사 모든 권리, 상속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만 있으면 됩니다. 준혁은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선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서가 문을 열자 박정희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들어오세요. 민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들어온 박정희와 서연은 쌍둥이를 봤어요. 예린이와 예원이는 낯선 할머니와 이모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죠. 민서야. 박정희가 먼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서연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는 박정희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작 말 한마디로 용서를 비시려고요? 방에서 나온 준혁이 먼저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다 보상하마. 박정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말했어요. 준혁 씨, 예린이랑 예원이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줄래요? 그래. 내 마음 편한 대로 해. 준혁은 예린이와 예원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 앞에 앉았어요. 저는 평생이 지나도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준혁 씨를 위해서라면. 민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다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은 조금 열어둔 거였죠. 고맙다, 민서야. 박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천천히 가족이 재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와 예원이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점점 할머니와 이모를 받아들였어요. 할머니, 예린이가 처음으로 박정희를 불렀을 때 박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예린아. 할머니야.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는 손을 잡고 여의도역 앞을 지나갔습니다. 쌍둥이들이 앞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널 다시 찾았어. 준혁이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도망가지 않아도 되죠? 민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다신 놓지 않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두 사람은 아이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민서에게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4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서는 혼자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이들을 위해, 병든 동생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견뎠죠.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어요. 그 그리움이 있었기에 다시 만난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이 평범한 오후,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로의 손을 잡은 따뜻함이 바로 그들이 찾아 헤맨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